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버드 6가지 성공 습관입니다. 저자는 황정위, 출판사는 사람과 나무 사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정위, 1977년 상하이에서 태어나 10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 학사, 공업공학 학사, 컴퓨터과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인텔에서 7년간 근무하며 인텔과 중국 정부 간의 프로젝트 합작을 주도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미세표정 수업으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전에 몰랐던 문을 하나 열어 젖힌 것 같았다. 물론 이런 기술을 진정 내 것으로 만들려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훈련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숙련 수준에 이르려면 좋게 100시간은 훈련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생활 속에서 미세 표정을 읽는 연습을 할 기회가 자주 있다. 나는 집에서 TV를 볼 때 무음 모드로 해놓고 드라마 속 인물의 표정만 보고 내용을 추측하는 연습을 한다. 개 중에는 희노애락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미세 표정은 속일 수가 없다. 입술의 끝을 삐죽거리거나 눈썹이 올라가는 등 얼굴 근육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내면의 정서가 외부로 드러난다. 사실 이 기술은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피는 기술을 익힌다.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매일 인식하지 못하는 채 미세표정 읽기 연습과 실전을 쉼없이 치르고 있다. 우리의 대뇌에는 자신만의 미세표정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나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화가 났는지 즐거워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다. 비록 정서 뒤에 숨은 원인까지는 이해하지 못해도 미세표정은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정보만으로도 상대방의 진짜 감정과 겉으로 표현한 감정 사이에 차이를 느끼고 그 차이를 만드는 진정한 원인도 알아낼 수가 있다. 다음은 감정지수인 EQ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데니얼 콜먼은 EQ를 높이기 위한 6가지 실천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 감정 포착 능력을 길러라. 감정을 발견하라는 이야기다. 두 번째, 자신의 문제를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라. 세 번째, 목표를 새롭게 세워라. 네 번째, 결과를 예측하라. 다섯 번째, 해결 방안을 선별하라. 여섯 번째, 결정한 해결 방안을 실행에 옮겨라. 실제로 감정이 올라오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다가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을 인지한다. 감정 폭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해낼 수 없다면 반복 훈련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더 민감하게 인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자기 감정을 포착할 경우 심호흡을 하면서 속으로 수를 세며 감정의 흐름을 가다듬는다. 그러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대뇌가 생각하기 시작한다. 데니얼 콜먼은 먼저 눈앞의 문제와 현재 감정을 말로 표현하라고 제안한다. 이런 것을 용감하게 입 밖으로 소리내 말하면 진정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인지할 수가 있다. 언뜻 이것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속으로 억울함과 불편함을 느낀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그런 감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도 한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완화법이자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방법이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어쩌다 보니 싸우는 때도 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데 그 순간에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다. 데니얼 콜먼은 내게 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그 관문을 넘어서면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만난다. 어떤 사람은 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 전제는 무엇일까? 바로 감정이다. 나는 감정 분야의 세계 정상급 권위자들을 만난 뒤 비밀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고대 인류의 지혜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 오늘날의 시각에서 고대 성인들은 그 시대의 과학자인 셈이다. 그들은 자아수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았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현대 과학자들도 오늘날의 과학기술이 인체 구조를 분명히 이해할 만큼 발달하고 감정 생성 과정도 추론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감정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혹시 뒤늦게 감정이 나를 조종한다는 것을 인식한 적이 있는가? 뒤늦게 깨닫지 않으려면 감정을 폭발하는 기제를 알아야 한다. 내 경험과 공부한 지식에 따르면 트리거는 후천적 원인으로 생성된다. 내게는 어떤 감정 기폭제가 있을까?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을 바꾸거나 없앨 수는 없을까? 나는 매일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다. 일종의 감정 일기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치솟으면 나는 그것을 기록한 다음 그 뒤에 숨은 원인을 찾아보았다. 내가 감정 일기를 쓰면서 처음 찾아낸 트리거가 지금도 기억난다. 4년 전 친구들과 함께 미얀마로 여행을 갔을 때이다.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중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었다. 배 승무원에게 휴지를 요청하자 그의 태도가 몹시 불친절해서 나는 화가 났다. 예전에 나였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따졌을 테지만 그때 막 미세표정 워크숍을 수료한 터라 불만을 직접 표출하진 않았다. 왜 나는 화가 난 것일까? 승무원이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내가 책임감에 대해서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그런 것인가? 내가 세운 책임감 있는 태도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상대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해서 화가 난다. 그날 밤 나는 내가 느낀 트리거를 기록하고 그것을 새롭게 정의하려 했다. 승무원의 서비스 태도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가령 그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런 태도로 일하는 것이라고 해보자. 책임감 있는 훌륭한 승무원이 아니긴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선이라면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면 감정이 많이 누그러진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화가 나게 만드는 트리거를 없앨 수가 있다. 그때 이후 나는 부정적인 트리거를 기록했다가 차근차근 그 근원을 생각해본다. 나는 지금까지 감정일기를 쓰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이것은 무슨 감정인가? 둘째, 이 감정을 일으킨 외부 도화선은 무엇인가?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하면 다음에 똑같은 감정이 치솟을 확률이 줄어든다. 기록한 뒤에 트리거를 새롭게 정립하고 잠재의식에서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또한 똑같은 감정이 치솟더라도 내가 빠르게 반응을 보인다. 즉, 감정 지속 시간이 훨씬 짧아진다. 처음에는 화가 나도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음을 인지하고 금세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을 찾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과정은 무척 괴로운 일이다. 40년 가까이 축적된 감정 트리거가 내면에 얼마나 많겠는가. 이것을 바꾸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감정을 기록하고 트리거를 찾아내서 수정하는 일이 삶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예전에 비해서 기분 나쁜 시간보다 좋은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 어린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어른이 되었다면 누구나 자기 감정을 바꿀 능력을 충분히 내면에 간직하고 있다. 감정을 바꾸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말이다. 스스로 만든 트리거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고 바꿀 능력도 우리 안에 갖추고 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리듬에 따라 몸을 편안히 늘어뜨리면 긍정적인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또한 운동으로 몸을 풀어줄 경우 더 쉽게 정신을 집중할 수 있고 일 처리가 빨라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다 쏟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동력도 얻는다. 알다시피 집중과 지속은 성공할 확률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긍정적인 이유 5가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부정적인 이유는 더 많이 찾아낼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 아래서는 점점 더 나쁜 것만 생각하게 된다.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초조할 때는 잠깐 생각을 멈추고 운동을 하자. 기분이 좋아진 뒤 다시 생각하면 전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의 감정을 떠올릴 때 우리 몸 어디에서 그 감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까? 심장이 빨리 뛸 수도 있고 가슴이 부풀 수도 있으며 관자놀이에서 열이 날 수도 있다. 토니 로빈스는 그 특별한 감각을 찾아낸 다음 손으로 그 부위를 만져보라고 했다. 그것을 가장 기뻤던 순간 느낀 감정을 조종하는 의식적인 동작으로 삼아야 한다. 이 방법을 마음의 닷 내리기라고 부른다. 즉, 앵커링이라고 부른다. 감정상의 닻을 설정해 그것을 기억 속에 새겨두고 몸의 어느 부위에서 특수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나중에 그와 비슷한 감정을 일으켜야 할 때 손으로 그 부위를 만지면 예전에 그 감정이 살아난다. 이 경우 시간을 들여서 과거 경험을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감정 트리거를 수정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천천히 제거할 수가 있다. 또한 감정 트리거를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서 축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온 정신을 쏟아 몰입할 경우 마음의 닻이라는 특정 의식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 우리는 모두 성공을 갈망하지만 그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토니 로빈스는 실용성이 뛰어난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는 가장 기뻤던 기억과 몸의 어느 부위를 연결하는 것으로 손이 처음 그 부위에 닿았을 때 마음의 닻을 내리고 이후에 그 감정을 끌어내고 싶을 때 손을 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다. 나는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예전에 느낀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그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기분이 바닥에서 순식간에 위로 쑥 올라온다. 잠재력 촉발하기 워크숍에서 가장 유명한 수업은 뜨거운 숯 위를 걷기이다. 이 수업은 전체 강의의 마지막 날에 진행되며 수강생은 모두 뜨거운 숯 위를 걷는다. 처음 시도할 때 수강생은 대부분 겁을 내며 숯 위를 걷지 못한다. 이 체험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인간은 두려움 앞에서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두려워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축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실패하는 주요 원인이다. 나는 뜨거운 숯 위를 걸은 다음 뒤를 돌아보았다. 그제서야 숯의 뜨거움은 그다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무서운 느낌은 내가 두렵다는 감정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 감정에 조종당한 결과였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관찰하라. 타이안의 위파사나 수련센터는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주변이 논밭과 울창한 산림뿐이라 공기가 정말 좋았다. 저녁이 다 되어 센터에 도착하자 현지 자원봉사자가 나를 맞이해 주었는데 무척 친절했다. 매일 저녁 6시에 종이 울리면 모여서 창시자인 SN 고엔카의 영상을 시청한다. 수련센터에서 제공하는 시간표를 보면 매일 위파사나 수련 시간이 거의 10시간에 달한다. 그때까지 나는 그토록 긴 수련을 해본 적이 없었다. 멘토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수련을 한다. 하루에 2차례씩 채식 식사를 한다. 그리고 계속 침묵을 지켜야 한다. 이런 규율들을 알려주었다. 첫날 수련은 아나파나라고 하는데 이는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주의를 집중하기만 하면 수련 자체는 아주 간단하다. 다만 정저한 채 1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동안 가부좌를 틀고 앉아야 하며 움직일 수가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온몸이 쑤시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마지막에 하루를 제외하고 9일간의 시간표는 대동소이하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강당에서 2시간 동안 가부좌를 틀고 끝나면 아침을 먹는다. 아침을 먹고 나면 또다시 가부좌를 틀고 한 번에 1시간씩 명상을 하고 15분을 쉰다. 점심 식사와 휴식에는 2시간을 배정한다. 당신은 모든 종류의 근육통과 모든 종류의 감정, 모든 종류의 생각에 하나의 진실한 면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엔카는 신체의 근육통은 사람의 관념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통증과 생각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열심히 집중하면, 그의 가르침을 준수하면 그의 말에 숨은 이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예를 들면 신체의 한 부위가 욱신거리고 아프다고 해보자. 그럴 때 나는 왜 아픈지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통증을 관찰한다. 이때 통증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다른 부위가 쑤신다. 이번에도 통증을 관찰하는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이 사라진다. 머릿속의 관념 역시 그렇다. 관념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관념은 사라진다. 셋째 날 저녁 강의를 볼 때 고엔카가
새로운 가르침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신체의 감각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대해온 위파사나였다. 구체적인 관찰법은 이렇다. 머리 끝에서 얼굴, 가슴, 배, 그리고 양손으로 이어진다. 왼쪽 어깨에서 손가락까지 내려왔다가 오른쪽 어깨에서 손가락까지 내려온 다음 두 다리를 관찰하되 왼쪽과 오른쪽 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발가락까지 관찰한다. 우선 위에서 아래로 관찰하고 난 다음에는 아래에서 위로 관찰한다. 이것을 반복한다. 어떻게 관찰할까? 그것은 의념으로 관찰한다. 의념으로 관찰하는 감각은 어떨까? 고엔카는 이렇게 말한다. 관찰하는 부위가 퉁퉁 붓거나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미세한 감각을 잡아내야 합니다. 폴 에크먼은 인체는 소프트웨어와 같아서 어떤 프로그램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후천적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각종 감정을 만들어낸다. 감정이 만들어지면 몸에는 그에 대한 대응하는 반응이 나타난다. 가령 화가 날 때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들먹인다. 기쁠 때는 얼굴이나 가슴이 떨린다. 이처럼 인간의 신체와 감정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고엔카가 말했다. 당신의 몸에 그리고 체내에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하면 됩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고 어떤 원인으로 감정이 생기든 당신의 몸은 반드시 일정한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은 그 반응을 관찰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반응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파사나는 말 그대로 관찰하라는 것이 전부이다. 사물의 진짜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을 정화하는 목적에 도달한다. 다섯째 날 고엔카는 관찰의 중요성을 좀 더 설명했다. 우리의 관념은 그것이 무엇이든 크게 욕망과 위화감이라는 두 종류에 귀속된다. 만약 내가 어떤 물질을 원하거나 좋아한다고 해보자. 인생의 모든 고통은 바로 그 생각에서 비롯된다. 좋아하는 물건을 갖고 싶어 하든 싫어하는 물건을 회피하든 어떤 물건도 모두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좋아하는 것도 영원히 가질 수 없고 싫어하는 것도 영원히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갖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가졌다가 잃어버리는 것도 고통이다.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까? 고엔카가 알려준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신의 이미지나 이야기를 수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오로지 관찰만 하라고 한다. 관찰할 때는 몸 내부에서 모든 것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태어나면 사망한다는 이 세계의 진리를 진정으로 인지해야 한다. 감정 측면에서 좋음과 싫음처럼 몸에도 편안함과 불편함이라는 두 가지 감각이 있다. 인간의 감각과 감정은 어느 정도 대응을 이룬다. 그리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 사라지는 순환을 반복한다. 고엔카의 가르침은 이런 뜻이다. 내게 어떤 감정이 생겨날 때 신체도 반드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그 반응을 관찰한다. 무엇이 내게 오든 그것을 관찰하면 된다. 내가 방관자 입장에서 관찰할 경우 어떤 감정이든 나타나면 사라질 때가 있음을 발견한다. 언뜻 간단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 말이 나에게 심오한 이론으로 다가왔다. 이야기를 수정하거나 이미지를 바꿀 필요 없이 그저 내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살피면 된다.
감정은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간다. 그러면 차차 진정한 평온을 얻는다. 명상은 우리의 생각을 강제로 통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생각이 오가는 과정을 느끼기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얻는다. 위파사나 수련법은 무슨 생각이든 그것을 그냥 관찰하게 된다. 즉, 그렇게 생각을 관찰할 뿐 그 생각에 빠지지 못하게 한다. 생각을 관찰할 경우 관찰당한 생각은 점차 사라지는데 생각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 생각에 조종당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잠시 후면 다른 생각이 또 떠오르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내 생각을 관찰한다. 그렇게 생각이 그저 나타났다 사라지는 과정에 있음을 알면 우리는 평온함을 얻는다. 물론 여전히 생각은 있다.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 나 역시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체험했다. 잡념은 늘 존재한다. 만약 집중해서 신체의 감각을 관찰하면 관념이 떠오를 때마다 대응하는 신체의 부위가 꼭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반복해서 관찰할 경우 생각이 나타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 생각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더 이상 그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불응 상태일 때는 종종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화가 치솟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 불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다시 냉정을 되찾는다. 그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파사나 수련은 좋은 해결법을 제시한다. 바로 감정이 나타날 때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하면 감정은 곧 사라진다. 우리는 감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훈련으로 그 감정에 조종당하지 않는 평온은 얻을 수가 있다. 나는 매년 한 차례씩 센터를 찾아가 열흘간 위파사나 수련에 참가한다. 두 번째로 수련에 참가했을 때는 내 상태가 첫 번째와 확연히 달랐다. 첫날부터 신체 통증이 없었고 곧바로 감정에 따른 몸의 미세 감각에 집중했다. 그 미세 감각은 평소 내가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다. 인간이 평소에 느끼는 감각은 거칠어서 일정 분량이 쌓여야 확실히 느껴진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이런 미세 감각을 느끼는 부분이 존재한다. 미세 감각은 잡념과 비슷하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순환을 반복한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련법으로 몸을 관찰하면 점차 가슴이 따뜻해지고 허벅지가 조금 붓는 등 미세 감각의 주의를 집중할 수가 있다. 이 수련을 계속할 경우 신체 반응에 따른 민감도가 훨씬 높아진다. 감정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며 시간이 좀 지나야 그것을 인지한다. 나는 가능한 한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고 싶었다. 훈련으로 신체의 반응에 충분히 민감해지면 최단 시간 내에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는 동시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메일을 보고 화가 날 때 나는 화나는 감정을 관찰한다. 그러면 나를 화나게 하는 관념은 끊어진다. 화라는 감정은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끓는 등의 신체 반응을 일으키지만 관찰하면 그것도 사라진다. 몸과 마음이 평정을 되찾는 것이다. 평정을 찾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아무리 감정을 폭발시켜도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문제는 왔다가 가며 치솟은 감정은 그저 우리 자신이 느끼는 것뿐이다. 눈앞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면을 관찰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찾을 수가 있다. 생각은 감정을 결정한다. 우리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스로를 관찰해야 한다. 내면을 관찰하다 보면 자신을 포함해 모든 만물이 왔다가 가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고요함과 평온함에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다음은 부를 쌓는 부분입니다. 재정적 자유를 남발하는 사람에게는 대부분 명확한 돈 개념이 없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그저 돈은 영원히 써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계속 벌어야 한다고 여길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삶이 즐겁지 않고 영원히 소위 이상적인 상태인 재정적인 자유도 도달하지 못한다. 재테크 전문가는 우선 자신의 재정적 안전, 재정적인 활력, 재정적인 자립까지 3단계를 계산해 보라고 권한다. 자신의 상황에 대응하는 부의 크기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많은 사람이 이미 재정적인 자립 단계이거나 그 이상의 부를 누리고 있다. 다른 하나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재정적인 자유란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해야 한다. 나는 그 설명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돈 때문에 걱정한다. 솔직히 이것은 돈을 대하는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당신이 얼마나 부유한지와는 상관이 없다. 대부분의 갑부도 매일 돈 걱정을 할 수가 있다. 반대로 약간의 저축만으로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일상적인 소비 외에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 큰 부를 원하지 않는다. 거기에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목표와 열정이 있다면 매일 돈 걱정을 하는 갑부보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재정적인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마지막 꿈의 영역이다. 하지만 막상 그 단계에 도달하면 재정적인 자유의 의미는 딱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어느 정도 진정한 자유를 손에 넣고 싶어하는 일을 할 시간과 선택지를 갖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수익을 안겨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보상 없이 몇 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늘 즐겁게 살아간다. 당신이 자신의 욕구를 분명히 안다면 행복해지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도 정확히 알 수 있다. 행복과 상관없이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4단계와 관련이 없다. 그런 사람은 보여주기식의 소비나 부를 뽐내며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한다. 이 경우 얼마나 부를 쌓든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부를 쌓아야 하는가는 자신의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다.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한계는 없다. 편안한 상태에서 한 발 벗어나면 우리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결국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트릴 수가 있다. 현재 각자 편안한 상태에 있더라도 사실 그 상태에 완전히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만약 누군가가 스트레스가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대답할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하다. 불안해서 다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전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진정 발전하려면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노력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멀리 추구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보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머무는 편안한 구역과 그 경계선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다음 경계선을 넘어 자신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한계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모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문제를 똑바로 마주보는 여정을 떠나길 바란다. 그 여정에 오로지 고통과 좌절,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경험과 그에 상응하는 깨달음도 있다. 산 봉우리를 향한 여정에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희열도 분명히 있다. 이 여정은 산 정상에 도착했다고 뚝 끊어지지 않으며 미래의 우리가 내딛는 무한한 발걸음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읽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꼭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